조조가 도망치려 했던 단 한 사람, 관우는 왜 허망하게 죽었나? 형주 상실의 진짜 이유. 동아시아 역사상 유일하게 인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 충의와 무용의 상징이자 삼국지 최고의 슈퍼스타. 우리는 그를 관성제군, 즉 무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영웅의 최후는 그 찬란했던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건한 24년 서기 219년 천하를 호령하던 관우는 자신이 다스리던 형주를 잃고 오나라의 여몽에게 쫓겨 맥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장수의 죽음이 아니라 한실 부흥을 꿈꾸던 촉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었죠. 수천 년 동안 역사가들과 대중은 관우의 허망한 죽음과 형주 상실의 원인을 그의 개인적인 결함에서 찾았습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아들에게 주겠는가라며 손권의 혼담을 모욕적으로 거절한 오만함, 부하들인 미방과 사인 등을 함부로 대했던 불통의 리더십, 결국 관우 개인의 오만방자함이 적을 만들고 국가의 멸망을 앞당겼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적인 인식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 거대한 비극의 전부일까요? 이토록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만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영토를 상실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단편적입니다. 관우의 죽음과 형주 상실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죽기 직전 만들어냈던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이었던 절정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영광의 정점에서 뿜어냈던 가장 눈부신 빛이 가장 짙고 치명적인 그림자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서기 219년 가을, 유비가 한중 공방전에서 조조를 물리치고 한중왕에 오르며 촉한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무렵, 형주의 군사 총책임자 관우는 마침내 북벌의 칼을 빼듭니다. 목표는 조조의 턱 밑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최후의 관문인 번성이었습니다. 당시 번성은 조조군의 에이스이자 수비의 달인 조인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관우는 조인이 버티는 번성을 겹겹이 포위하는 한편 조조가 급파한 우군과 방덕의 3만 정예군, 이른바 7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관우는 단순히 무력만이 뛰어난 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수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을 장마를 기다렸고 지형을 철저히 계산하여 강물의 물꼬를 돌렸습니다. 이른바 수엄 7군, 물이 7군을 덮치다. 이 전무후무한 수공 앞에서 조조가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는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수장되고 맙니다. 조조가 가장 신임하던 이성장수 우금은 목숨을 구걸하며 항복했고 끝까지 저항하며 용맹을 떨치던 방덕은 참수되었습니다. 3만의 정예 병력이 일거에 소멸하고 적의 총사령관이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 삼국지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만한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관우 단 한 사람의 군사적 역량이 당대 최고의 군벌인 조조의 주력 부대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박살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중원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역사서는 이때의 상황을 단 4글자로 기록합니다. 위진화. 관우의 위엄이 중화천하를 진동시켰다. 천하의 패자 조조마저 관우의 시퍼런 칼끝이 후한의 황제가 있는 수도 허도까지 당장이라도 닿을 것을 두려워하여 수도 이전을 진지하게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조조 정권의 뿌리를 뒤흔들고 유비 세력의 오랜 염원인 한실 부흥이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만 같았던 그 순간, 바야흐로 관우 인생 최고의 절정기이자
촉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도달했던 가장 높은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빛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요? 관우를 비롯한 천하의 모든 시선이 북쪽의 조조를 향해 경악하고 있을 때 그의 등 뒤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맹점에서 치명적인 파멸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웅의 몰락은 바로 이 가장 찬란했던 승리의 한복판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7군 스몰과 번성 포위는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관우 자신을 향한 거대한 파멸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영웅의 몰락을 관우 개인의 오만함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구조적입니다. 형주라는 땅이 가진 끔찍한 지정학적 고립성, 조조와 송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며 만들어낸 외교적 포위망, 그리고 유비의 본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보급선의 한계. 이 세 가지의 구조적 덫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형주가 가진 지정학적 한계입니다. 형주는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사통 8달로 길이 열려있는 물류와 교통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는 사방의 적과 마주해야 하는 사전지지, 즉 사방이 전장으로 변할 수 있는 최악의 방어 지형을 의미합니다. 북쪽으로는 조조의 주력군을 방어해야 했고 동쪽으로는 호시탐탐 형주를 노리는 송권의 수군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관우는 사실상 촉한의 전체 병력 중 일부만을 가지고 대륙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전선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조조와 송권에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던 외교적 포위망입니다. 관우가 번성을 함락시킬 위기에 처하고 조조가 천도를 고민할 때 조조의 모사 사마의와 장제는 천하의 판도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그들은 관우가 득세하는 것을 송권이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며 송권과 밀약을 맺어 관우의 배후를 치게 하자는 냉혹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른바 삼국지 최고의 외교적 빅딜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나라의 군주 송권의 입장에서 관우의 눈부신 승리는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와 송권의 동맹은 강력한 조조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기에 유지되던 위태로운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번성을 차지하고 중원으로 나아간다면 촉한은 오나라를 압도하는 패권국이 되며 오나라는 장강의 방어선인 형주를 영원히 촉에게 내어준 채 고립될 운명이었습니다. 송권에게 관우는 더 이상 조조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목을 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칼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관우가 송권의 혼담을 호랑이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며 모욕적으로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우의 아나무인적인 성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익주를 차지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고 송권은 형주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두 세력 간의 국지전이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살얼음판 위에서 형주 총사령관 관우가 오나라와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촉한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오해와 반역의 의심을 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관우의 거친 언사는 외교적 실책일지언정 철저히 촉한에 대한 충성심과 위기의식에서 발로한 수사학적 방어기제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팩트는 바로 보급과 지원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유비와 제갈량은 형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해답은 거대한 대륙의 험악한 지형에 있습니다. 유비가 있는 익주에서 관우가 있는 형주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험준한 산악지대와
물살이 험한 장강 삼엽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최악의 보급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시의 통신과 교통기술로는 관우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유비에게 전달되는 데에만 최소 수주가 걸렸고,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여 험난한 파촉을 넘어 형주에 도달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유비의 본대는 조조와의 한중 공방전 직후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즉 관우의 북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주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 감당해야 했던 철저히 고립된 전쟁이었습니다. 관우가 전방에서 조조가 보낸 서왕의 구원군과 숨막히는 교착 상태에 빠져 모든 전력을 소모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을 핑계로 몸을 숨겼던 오나라의 명장 여몽은 군사들을 흰옷을 입힌 상인으로 위장시켜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한계, 동맹의 배신, 그리고 보급의 단절. 이 완벽한 구조적 덫은 관우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형주의 방어선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영웅의 숨통을 조이는 안개는 이제 완전히 그의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백의도강, 흰옷을 입고 강을 건넌 여몽의 결사대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형주의 심장부를 장악합니다. 후방을 지키던 미방과 사임이 제대로 된 항전 한 번 없이 오나라에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흔히 관우의 가혹한 질책에 앙심을 품은 배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면에는 전방의 거대한 보급 압박을 견디지 못한 후방 책임자들의 극심한 중압감과 동맹국의 기습이라는 예기치 못한 전황 변화가 만든 구조적 붕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관우는 황급히 군대를 돌려 남하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적의 시퍼런 칼날이 아닌 삼국지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완벽했던 여몽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여몽은 점령한 형주의 백성들을 해치기는커녕 관우 군대 가족들의 안위를 철저히 보살피고 병을 치료해주며 그 소식을 관우의 병사들에게 편지로 전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하며 심지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관우의 정예병들은 싸워야 할 명분도 돌아갈 고향의 의미도 상실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고, 천하를 떨게 했던 관우의 대군은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눈 녹듯 허망하게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육신을 파괴하지만 마음을 도려낸 심리전은 군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관우는 불과 수백 명의 패잔병만을 이끌고 좁고 황량한 맥성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사방은 완벽하게 포위되었고 익주의 유비나 상용의 유봉에게서 구원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혹한 속에서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던 관우는 야반도주를 감행하지만 이미 모든 퇴로를 잃고 있던 오나라의 매복에 걸려 포획되고 맙니다. 건한 24년 12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신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송건의 명에 의해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수만 대군을 호령하고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영웅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죽음은 단지 한 영웅의 퇴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촉한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파멸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주의 상실은 곧 제갈량이 설계했던 촉한 건국의 마스터 플랜 천하삼분지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중원으로 나아갈 가장 중요한 발판이 사라졌고 총나라는 험준한 산맥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관우의 죽음은
이성적이어야 할 군주 유비를 치명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형제를 잃은 분노에 눈이 먼 유비는 제갈량과 조은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쥐어짜 오나라를 향한 복수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릉의 숲에서 육손의 화공에 휘말려 촉의 정예 병력을 모두 잃게 되는 이릉대전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관우 한 사람의 죽음이 형주 상실을 낳고 형주 상실이 이릉의 대패를 낳으며 결국 촉한이라는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끔찍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관우. 그러나 역사 속 인간 관우의 죽음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지정학적 한계와 외교적 포위망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덫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반면교사입니다. 화려했던 승리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파멸의 씨앗. 우리가 관우의 죽음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영웅의 몰락 뒤에 숨겨진 그 차갑고 냉혹한 역사의 민낯을 마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